그러면 항상 켜져 있는 성격을 주잖아요. 자, 멋지죠? 자, 하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공 속에서는 광속을 분류하지만 진공이 아닌 곳에서는 빛이 색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색깔마다 나타나는 위치가 다른 곳에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빛에 의해서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빛에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분산 그래요. 자, 이렇게 분산된 빛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하는 이 빛이 순물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사실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때 빨간색 빛 속에 혹시 또 다른 색깔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백색광이 옛날에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색광이.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시키고 나니까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빛에도 혹시 또 다른 빛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확인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프리즘. 그렇죠. 나머지 빛은 다 가려놓고 빨간색만 통과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리즘을 만들어 놓죠. 그랬을 때 또 분산시키면 되겠죠. 네. 그럼 분산돼서 나오는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 빨간색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은요 하나의 색깔로만 되어 있는 빛이다. 그럼 멋진 말로 뭐라 했죠? 하나, 단자, 색색, 빛광, 단색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습니까? 영상. 자, 네. 자, 그러면 이 빛이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요 끊임없이 쭉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해요? 연속 스펙트럼. 이 연속 스펙트럼이 현실에서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무지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무지개를 만들 때요 이 프리즘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니? 물방울. 네.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프리즘의 역할을 해서 빛을 분산시키는 건데, 그럼 물방울 하나를 통과할 때요 빛이 뭐 할까요? 하나의 물방울에 들어가는 순간 뭐 할까요? 불절. 그다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반사. 반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불절하죠. 그래서 하나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두 번의 불절과 한 번의 반사에 의해서 빛이 분산돼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은 광속일 때만 불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요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실제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거 방전 효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지 않는 한. 됐어요. 네,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이거는 다 나올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자세히 하고 있는 중이야. 물론 물어내서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 은찬아. 거짓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거 할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파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하고 빗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지진파라는 거죠. 자, 이 지진은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땅 속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네,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희라쌤이 뭐라고 한다 알려주셨을 텐데, 진원. 네, 지진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장소 진원. 거기서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갔을 때 여기를 뭐라 그러니? 진원. 이걸 진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 뭘 알아냈니?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나 하나 물어볼게요. 땅 속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겠죠. 왜냐면 땅 속의 깊이가 얼마니까? 반지름. 9,400. 네, 9,400km. 그러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 싫어져. 근데 왜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땅 속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압력하고 안으로 갈수록 온도가 뭐해지고요, 높아지고요, 압력이 커지고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껍질의 온도는 상온, 그래서 15도에서 25도 사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땅속 깊은 곳 중심의 온도 몇 도예요?
지랄들은 6천도죠, 6천도. 그 6천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와 같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 내부를 탐사하고 싶을 때 탐사법에는 피라스가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건 들어가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안에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겠죠. 뭐가 있냐? 화산 분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시추라고 하는 시추법이 있죠. 드드드드드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로공사할 때 하는 것처럼 시추법이 있는데 시추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 러시아. 걔네들은 웬만한 거 막 뚫으려고 해.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몇 킬로까지 뚫었대? 15kg. 11kg. 11kg. 됐어요. 요즘은 뭐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지만 11kg 정도까지 뚫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가끔 가다가 지구를 수박으로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중심까지의 깊이가 6,400인데 인간이 뚫은 게 11kg야. 그럼 수박으로 얘기하면 아직 그냥 껍질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아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동문이가 얘기한 것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튕겨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화산 분출물 분석하는 거, 분출물 분석하는 이 방법은 직접 분석이죠. 됐죠? 하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지점도 어딥니까? 지각과 멘트 사이 여기라고요. 껍질. 알겠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속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게 바로 간접 탐사 중에서 뭡니까? 지진파 분석이죠. 진지파.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진파에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진파에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지진파에 속력과 방향 불출되는 정도. 그래서 이거 보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과 방향 변화니까 지진파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아는데 사실은 지진파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용한 건 지구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내부파만 본 거죠. 하지만 지구 내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지구의 껍질로 전달되는 아이도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표면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진파는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G2에 있어요. 지구과학 2. 표면파와 뭐가 있다? 내부파가 이거예요. 네. 이거 했는데 네. 더 추가되는 아이는 없고요. 더 빠른 애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더 할. 네. 지금 추가되는 아이 네. 이거 영상이네요. 네. 바로 나온다. 지금 직접 좀 하는 거. 그래도 추상 보는 이게 표면파에 뭐가 있냐면 표면파에 해당되는 게 L파야. 들어본 적 있어? 레전드. 혹시 이거 러브파라고 하는데 오 대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부파에 뭐가 있었던 거야? P파와 S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얘네들만 배웁니다.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요. 너네 알아? P파의 평균 속력, 지표에서의 평균 속력 얼마? 5에서 8. 7에서 8. 아. S파는 3에서 3에서 4. 됐어요? 네. 진짜 자.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났어. 저 그때 이게 들어왔었을 때. 오케이. 어디서 카바를 쳐, 이 새끼야? 누가 잘하는. 자, 그러면 지구 내부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았다 그랬으니까요.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그려볼 수 있어야죠. 됐어요? 자, 이게 땅속의 깊이입니다. 지표에서부터 어디까지? 6,400.
6,400kg까지. 이런 느낌. 됐어. 그리고 이게 지진파의 속력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서 P파는 8kg라며. 자, 그럼 여기서부터 땅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되니? 속력이 빨라지죠. 그러다가 더 들어가면 급격히 빨라지죠. 정신 안 차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어? 안 들려! 뭐해? 급격히 느려지죠. 그 다음에 뭐 해집니까? 다시 빨라지죠. 정신 안 차리냐? 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 새끼다. 선행은 왜 하니? 후행이나 해라. 자, 이게 무슨 파예요? 지금 내가 무슨 파 그린 거예요? P파죠. 지구대고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P파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P파의 속력변을 그린 거야. 그럼 우리 S파도 그려봐야죠. S파는요, 지표에서의 속력이 4km 정도 보죠. 됐죠? 4km에서 땅속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되니? 늘어난다. 지진파의 속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 늘어난다.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 없어져. 없어집니다. 됐어. 근데 지진파의 속력이 급격히 바뀌는 포인트를 뭐라고 부르니? 불연속면. 그걸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나눈 거죠. 불연속면이 몇 군데 있어? 세 군데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한다? 지하. 정신 안 차려? 귀 안 열어? 여기 뭐라 그러니? 멘틀. 여기 뭐라 그러니? 외핵. 여기 뭐라 그러니? 내핵. 그랬을 때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 불연속면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이게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 여기는 구텐베르크면. 됐어? 여기는 레만면.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이걸 통해서 지구를 피자 형태로 잘랐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 중에서요, 왜 땅속으로 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져? 밀어니까. 네. 지진파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입자가 빽빽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속 깊은 곳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밀도가 커지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져요. 어떻게 느려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탄성파인데. 됐죠? 자,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고 급격히 빨라지고 밀도가 훨씬 커졌다는 얘기겠죠. 됐어?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이죠. 외핵이 액체 상태에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S파가 통과하지 못해서. 됐어? 그리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내핵은 무슨 상태예요? 그건 고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P파의 속력이 다시 빨라지니까. 됐어? P파의 속력이 다시 빨라지니까 네, 얘는 고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지각이 무슨 상태라고요? 고체야. 멘틀은요? 고체입니까? 멘틀이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유동성이 뭔데요?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고체야, 액체야? 고체죠. 근데 왜 움직여? 군데 녹아 있는 상태. 거기를 어디로 합니까? 멘틀이 전체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거 아시죠? 연약권이라는 부분만 유동성이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건 연약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멘틀 고체 상태입니다.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거죠. 내핵이 고체 상태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서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성분이 뭔데? 끌고 들어가.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요, 지표는 뭐로 되어 있니? 가장 가벼운 물질. 금속, 비금속. 비금속. 어떤 비금속?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규산형 광물 들어봤니? 근데 이 규소, 산소와 규소가 땅속 깊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포함 비율이 점점 뭐하고 있니? 줄어들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니? 네, 철과 누굽니까? 이렇게 금속이 채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근데 나 궁금해요. 지금은 고치는데 어떻게 밀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극이 되어 있어? 나눠져 있어? 왜 무거운 애는 밑으로 그렇게 잘 내려가 있고 가벼운 애는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 그 지구가 처음으로 생성됐을 때로 돌아가면은 지구가 굳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무거운 물질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어? 이게 바로 지구가 최초에는 액체 상태였던 친구들. 마그마 바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생각을 하셨어야죠. 지구가 최초예요. 만일력에서 작은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발생해서 지구 전체가 다 뜨거운 액체 상태가 됐다. 그걸 멋지말로 뭐라 그런다? 마그마 바다라고 한다. 그 마그마 바다 상태일 때 무거운 애가 가라앉고 가벼운 애가 뜨는 뭐가 일어났다? 분극 현상이 일어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금속 물질이 가라앉고 바깥쪽으로 비금속 물질이 밀려 올라와서 비금속 물질인 암석질로 되어 있는 게 누구다? 지각과 멘틀이 암석질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각의 종류 있죠. 아 네. 뭐 있는데요? 정신 안 차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되겠니? 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과 멘틀 사이에 됐어 모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면의 모습이 어때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렇게 되죠. 여기가 바다가 있는 거죠. 모으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면이죠. 맞아? 응?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온 애가 속도 뭐다? 깊다. 이 얘기죠. 되겠냐? 근데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륙지각의 평균 깊이 얼마입니까? 35km. 해양지각의 평균 깊이 어렵지 않지 않니? 3에서 5km. 더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 뜯으면 된다고요? 이거 35km 이 새끼야. 3에서 5km. 왜 어려워 이 새끼들아. 공부를 안 하니까 낯선다 너지. 그러면 이 중에서요.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일 밀도가 큰 게 누구예요?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아 왜 해?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어떤 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 왜? 왜? 너는 과거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왜야? 맨 처음에 히라쌤이 고체지구 할 때 하셨을 텐데 응? 해양지각의 밀도가 대륙지각보다 더 크죠? 너네 돌들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들이 대다수야. 맞아? 걔네들을 그래서 우린 조항광물이라고 해. 맞아? 이 개놈의 새끼들. 조항광물의 기준이 뭐야?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산소와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조항광물 아니야? 작년에 물어봤다 면접에서.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투명한 색깔이에요. 근데 돌 중에서 흰 돌이 있고 검은 돌이 있죠. 누가 더 무거워요? 왜요? 네. 검은 돌이라는 건 거기에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색깔이 어두운 색이 되는 거잖아요. 맞냐? 그러니까 검은 돌일수록 밀도가 뭐하다? 크다. 자, 멘틀 있어요. 선생님 오른손 왼손이 똑같은 멘틀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쌓쳐. 여기다 스폰지 같은, 스티로폼 같은 걸 쌓는다고 쳐봐.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쌓을까요? 아주 높게 쌓을 수 있죠. 스티로폼은. 그렇죠? 근데 여기다 철덩어리 쌓는다고 쳐봐요. 몇 개만 올려놓으면 푹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철덩어리를 쌓은 두께는 얇고요. 스타이로폼 쌓은 두께는 뭐 할까요? 두껍겠죠.
어떤 지각의 밀도가 더 클까요? 해양 지각. 요만큼의 두께밖에 멘트를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흰돌, 검은돌. 검은돌의 대표적인 결정이 평범한 길이래요. 얘는 무슨 질을 내니까? 화강한 질입니다. 얘는 멘트는 거무거운 돌, 강남한 질이 되어 있다. 맞냐? 이렇게 하셨을 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내부에서요,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해서 지진파 내부파가 퍼져 나갑니다. 그랬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 지진파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있겠죠. A 지점, B 지점, 저기서 발생한 지진을 관측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A 지점에 있는 사람도 B 지점에 있는 사람도요, 그래서 자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진원까지의 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진원까지의 거리, 여기서 진원까지의 거리, 재수 이념리 가능하죠? 어떻게 알아요? 오모리 공식. 네? PS. 네.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무슨 말? 저것과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천둥 번개 같이죠. 누가 먼저 와요? 빛이 먼저 오니까 번개가 먼저 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리가 들리죠. 그랬을 때 시간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번개가 지금. 네, 번개가 친구까지의 거리죠. PSC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저기서 PSC가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B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빛이 오고 나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 차이가 훨씬 더 길어질 거니까. 거리가 멀면요, 빨리 뛰는 애하고 느리게 뛰는 애 사이에 거리 차이가 점점 보여집니까? 벌어지죠. 멀수록. 맞죠? 그러니까 빨리 뛰는 애가 도착하고 나서 느리게 뛰는 애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거리가 짧으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요. 보면은 첫 번째요, A 지점에서 지진을 관측하면, 여기가 이제 핵이라고 치고요, 얘는 핵을 안 통과하고 오내고요, 얘는 핵을 통과하고 오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자. 자, 관측소에서 지진을 관측한다고 치자. 자, 맨 처음엔 지진이 안 왔으니까 직선. 그 다음 누구야? P파가 먼저 오죠. 그 다음 뭐야? S파 오죠.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사실은 L파가 옵니다. L파가 건물을 부수는 거야. L파가 건물을 부셔요. 그래서 L파가 그만큼 진폭이 큽니다. 에너지가 큽니다. 자, 그 중에서요,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올 건데, P파가 10시 00에 와요. 자, S파는요 10시 1분에 와요. 그럼 PSC가 얼마입니까? 1분이죠. 60초. 됐어?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PSC를 통해서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요? PSC는 P파가 S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에서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빼보잖아. 맞아? 그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S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에서요, P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빼면 돼. 이게 PSC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됐어? 네,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S파의 속력분의 온 거리 빼기 P파의 속력에서 온 거리. 됐어?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우리 거리 안다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그 식이 뭡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P파의 속력에서 S파의 속력을 뺀가 보네. P파의 속력 곱하기 S파의 속력 곱하기 PSC. 요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거리야. 히라쌤이 하지 않았을까? 네. P파의 속력 얼마? 8. S파의 속력 얼마? 대략 4. 됐어? 네. 이거 곱하면 8 곱하기 4.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8이거든요.
팔에다가 PSC가 10초인 곳이 있어. PSC가 20초인 곳이 있어. 알겠냐? 8에다가 10초인 곳을 곱하면 80km 떨어져 있네. 알겠어? 네. 8에다가 20초인 곳을 곱하면 160km 떨어져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SC가 멀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SC로 관측한다. 자, 그때 보면 B 지점에서 지진파를 관측하면 어떤 모습일까? 지진파가 이렇게 오는데 P파가 오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L파가 돌아올 애가 있으면 있나보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PSC만 보면 P파와 S파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얘는 P파가 올 수 없어요. 아니 S파가 올 수 없어요. 왜? 왜 핵이 액체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얘는 P파 오고 나서 뭐가 온다고요? S파가 옵니다. 알겠어? 네, 여기는 S파가 올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왜 뭐다? 왜 액체면 뭐다? 왜 S파는 왜 핵을 못 통과해? 횡파는 이게 봐! 왜 S파가 왜 핵을 못 통과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했어? 횡파는 액체를 통과 못해? 물결 자체가 횡파인 거 알아요? 빛도 횡파잖아요. 빛은 물 쏘고 전달해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죠. 왜 S파가 왜 핵을 통과 못할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네 말을 지금? 어떤 매질이 진동을 내면 진동의 원리 사실은요 진동하는 물질이 있고 진동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하나의 진동,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매질이 파동을 전달하는 줄 아세요? 매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동한다는 건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진동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복원력입니다. 관성.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에너지가 와서 이 세계를 확 끌어올렸거든요. 그랬다가 에너지가 지나가고 나면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와서 또 끌어올리죠. 그랬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이게 반복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끌어올렸는데 애새끼가 퍼져버려. 또 끌어져. 진동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외계에 있는 물질들이요. 복원력이 없어요. 복원력이 없습니다. 얘를 한번 탕 하고 튕기잖아요. 그럼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퍼져버려요. 그래서 횡파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종파는 밀고 가니까 얘가 보호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걔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핵이라는 게 복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파가 통과 못한 거예요. 알겠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알겠어? 그러면 나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이 지진을 기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진계. 자, 우리는 하이스트 이 건물에서 하나의 지진을 관측할 거야. 하이스트 건물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진계의 원리가 뭐예요? 지진계 같이 떨어져요. 뭡니까? 관성이죠. 무슨 관성? 정지관. 정지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추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펜이 있고요. 아주 원시적인 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거기에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이렇게 종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종이가 돌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처럼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걔가 돌면서 그 위에 펜이 있는데 얘가 도는데 진이 발생 안 하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 그래서 그냥 일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땅이 흔들려. 누가 움직일까? 신기한 거 아세요? 땅이 흔들리는데 이 두 새끼가 같이 흔들리잖아? 기록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한 놈만 흔들리고 한 놈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흔들릴까? 땅이랑 붙어있는 종이가 흔들립니다. 근데 이 무거운 추는 얘는 떠있죠? 그래서 얘는 정지관성 때문에 땅이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건. 그래도 이게 미세하게 흔들릴 건데 그러면 가장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정지관성이 크게 하면 되죠. 정지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이다. 큰 추를 매달면 돼요. 무거운 추. 알겠어? 그럴수록 흔들릴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되겠냐? 그래서 땅이 막 흔들려도 이 추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누구만 움직이니? 땅만 움직여. 보여요? 땅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또 같이 보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이 되지. 세게 움직이면 세게 기록되겠지. 약하게 움직이면 약하게 기록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진을 세게도 할 수 있어. 이게 지진계야. 그러면 이러한 지진계는 추의 정지관성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아, 그게 지진계구나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지점에서 지진을 정확하게 관측하려면 저런 지진계가 몇 개가 필요할까?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왜 세 개일까? 지랄하지 말고. 땅이요. 앞뒤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앞뒤로 흔들리는 아이와 좌우로 흔들리는 아이를 측정하는 걸 평명파, 그래서 내 수평 지진계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관측하는 걸 수직 지진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수평 지진계 2개와 수직 지진계 하나가 있어야 정확하게 지진을 관측할 수 있다. 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지진계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누굴까요? 일본. 중국입니다. 일본 새끼들은 역사 자체가 짧잖아요. 최초로 지진계를 만든 애가 중국 애들인데요.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만든 지진계의 모습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과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새끼들이 만든 최초의 지진계입니다. 지도원이. 항아리처럼 생긴 거에 거기에 용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고 용 입에 여유주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흔들리면요. 입에 있는 여유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진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 이거 얘기하는 거였어.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 지진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새로운 지진계를 만들게 적어야 돼. 단점이 없었으면 이걸 쓰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대단히 자명하게 있죠. 뭘 것 같아? 뭐? 세기를 알 수 없어요. 얘가요. 여유주가 떨어질 정도의 세기 이상이면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이상의 세기가 얼마나 센 건지를 관측할 수 없어요. 또 위아래. 맞아요. 얘는 딱 여유주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흔들어야만 떨어지는 거죠. 여유주가 옆으로 흔들릴 때만 떨어지게 만들어졌어. 그럼 옆으로만 흔들려야 떨어지는 거죠.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떨어져. 또요. 비싸요. 뭘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지속적으로 측정이 안 된다고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특정한 방향의 지진만 관측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됐어? 네. 여유주가 떨어지지 않는 강도면, 떨어질 수 없는 강도면 지진이 와도 관측이 안 된다.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의 흔들림 이상이 돼야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에요. 단점들이에요. 그걸 해결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진계고요. 지금 쟤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네, 이런 지진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래서 지진계라고 하는 건 정지관성 이용했구나.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지진파 관측하는 지진계고요. 이 하나의 지진파 안에도요. 파동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구나. 근데 기억나요? 여기 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고체에서 고체로 가는 게 아니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굴절되는 정도가 뭘까요? 피파가 통과를 하잖아요. 통과를 하는데 굴절하는 정도가 뭐예요? 커요. 그래서 상태도 다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굴절해야 되는데 얘가 급격히 이렇게 굴절한다고.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굴절하니까 이렇게 굴절하다 보니까 지진파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오는 지진파가 없어. 얘가 튕겨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지진파가 오지 않는 부위가 생긴다. 거길 뭐라 그래? 암영대. 암영대에 됐어? 각도.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조승배. 암영대의 각도 얼마? 104도에서 130도까지. 142도까지 우와. 암영대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뇌액이 액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알았어?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옛날에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어요. 여러분만 못 배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무식한 과학 교재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못 배웁니다. 자, 그래서 파동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리뷰해주면 똑같은 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들 계속 첨가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파동은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기억하면 되는데 이러한 파동이요. 그게 빛이든 소리든 지진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파동이 뭘 가지고 있냐면 파동의 성질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자, 파동의 성질도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다. 이거 하다가 멈췄다는데 오늘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질성.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물절. 네 번째 회절. 5번째 간섭. 그래서 물어보면서 다 했을 텐데 이 중에서요 직진, 반사, 굴절은요 파동만이 하는 게 아니고 얘는 파동과 물질이 다 할 수 있다. 그럼 빛은 파동이니 물질이니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직진, 반사, 굴절을 실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실험해 봐야죠. 그 성질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래서 우리 토마스 영어 뭐 실험했어요? 빛의 간섭 실험.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요. 빛 파동이네. 왜? 간섭은 파동만 하는데 빛이 간섭을 하네. 그 얘기였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회절과 간섭은요. 파동이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빛이 간섭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너네가 혹시나 자소서를 빛에 대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해서 하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요. 중학교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연결됐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중에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림자 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천체에서도 진다. 자, 하늘에서 천체들이 만든 그림자를 뭐라 그러니? 일식. 그렇죠. 식현상. 이 식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 일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월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식은요 누가 누구를? 달이 태양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맞아? 네. 자 월식은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이죠. 일식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까요?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까요? 왜요? 지구의 네, 달의 그림자에 비해서 지구의 그림자의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더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알겠어? 그림자의 규모가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요. 반사가 뭐니? 빛이 가다가 되돌아오는 네,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굴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 네, 꺾여 들어가는 현상. 됐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요. 이거죠. 됐어? 자, 그럼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돌아 나올 때요. 물질이 매끄럽던 거칠던 상관없이, 자,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올 때 규칙성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반사 법칙. 현수야, 반사 법칙이 뭐니? 그 빛이 들어가는 입사과 빛이 나오는데 반사하는 거 그러면 이건 정반사일 때 그러니 남반사일 때 그러니? 둘 다. 네.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뭐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근데 반사에도 종류가 있다. 무슨 반사와 무슨 반사가 있다? 정반사와 무슨 반사가 있습니까? 남반사가 있죠. 그 중에서 무슨 반사일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언제나 항상 성립하니까 법칙이라고요. 예외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서 빛은 반사돼서 나오는데 이때 정반사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의 방향은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죠. 맞죠?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갈 거야. 그래서 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간다면 남반사는요?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남반사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반사를 하고 있는지 남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아니? 네. 알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정반사일 때 나타나는 현상. 네, 주변의 경치가 뭐한다? 비친다. 대표적인 게 거울이다. 알겠습니까? 네, 남반사는요? 보인다. 주변의 경치는 비쳐 보이지 않고요. 단지 그물체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반사와 남반사는요. 다른 물질이랑 만났을 때 빛이 반사되는 경로에 대한 얘기죠. 근데 경로가 아니고요. 파동이잖아요. 마루, 골이 만나서 부딪혀요. 됐죠? 네. 마루, 골의 형태로 가다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와요. 그랬을 때 마루로 부딪혔는데 얘가 그대로 위상이 바뀌지 않고 마루로 반사돼서 나올 거냐? 기억나? 마루로 부딪혔는데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위상이 180도 바뀌어. 뭘로 바뀌어서 나올 거냐? 위상 변화에 따라서도 반사의 종류는 나누죠. 무슨 반사, 무슨 반사? 위상 변화가 없다면 자유단 반사. 위상 변화가 있다면 고정단 반사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자유단 반사는 어떨 때 하는 거야? 전달되는 속력이 전달되는 속력이 야 다른 물질이라는데 어떻게 속력이 일정이야? 전달되는 속력이 모함 매질에서 모함 매질을 만났을 때 미란 매질에서 소환.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이라는 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이에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이에요. 빠른 매질에서 느리는 빠른. 네.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잘 진동할 수 있다. 언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단 반사는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만났을 때 하는 반사라고요. 고정단 반사는요, 파동이 고정됐어. 잘 진동 못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하는 반사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이 가다가 중학교 1학년 그린 공기에서 물론 빛이 일부가 반사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자유단 반사를 해야 되니 고정단 반사를 해야 되니? 고정단 반사를 하죠.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빠르고요. 물에서 빛의 속력은 느릴 것이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루로 부딪히면 뭐로 나와야 돼요? 골로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고정단 반사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냐도 중요하지만 위상이 바뀌어서 갈 거야? 위상이 안 바뀌어서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위상 변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게 반사의 의미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굴절.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꺾여요. 왜 꺾여요? 속력이 다르네. 네,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 다르니까 꺾여요. 됐어?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파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매질의 종류가 달라요. 그걸 선생님은 육지에 있는 아빠가 물속에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봤을 때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최단 시간. 최단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경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빠른 쪽은 많이 지나가고 느린 쪽은 조금 갈 수 있는 경로로 간다. 이게 빛이 굴절되는 경로다. 알겠어? 이걸 최단의 원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꺾일 때요. 어느 방향으로 꺾입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니 직진했을 때보다 네, 얘 아래쪽으로 꺾였죠? 아래쪽에 뭐가 있는데? 느린 매질. 그래서 느린 매질을 가장 짧게 지나가려면 이 길이가 짧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항상 굴절. 알겠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경로가 이래. 누가 제일 느린 매질이야? C죠. 알겠어? 낱말은 새가 든다는 건 느린 매질이 어딘다는 거야? 하늘 위에. 그게 누군데? 창공기 새끼야. 낱말은 새가 들어. 소리는 창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지. 그러니까 낮에는 창공기가 어디 있다는 뜻이야? 위에 있어. 인 거죠. 반말은 쥐가 들어. 그러니까 밤에는 창공기가 어디 있어? 아래에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동은 항상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인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동전이 있어. 여기가 동기준이고 여기가 물입니다. 그러면 이 동전이 내 눈에 보이는 과정의 경로를 그려봐. 빛이 갔어. 동전에 부딪혔어. 그러면 내가 보려면 저기서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와야죠. 오는 경로. 오는 경로 그려봐. 어떻게 돼? 그려봐. 어떻게 돼? 가는 거래잖아. 내 눈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보이지? 어떻게 와? 그대로 데칼코마니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오죠. 맞아요? 그랬을 때 꼬매가 이게 무슨 격이야? 입사각이죠. 이게 무슨 각이야? 굴절각이죠. 무슨 각이 높아요? 굴절각이 높죠. 이럴 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은 병신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올 때 빛이 굴절한 걸 우리는 모른다. 우리 눈에 봤을 때 빛은 뭐한 것처럼 보인다. 직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동전이 사실은 요 높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바닥은 뭐해 보인다? 떠 보인다. 알겠어? 수심이 얕아 보인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요 수심을 겉보기 깊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 했던 아이가 이거 빨대 꺾이는 거 가지고 자수 썼다르죠. 그 단순한 실험 가지고. 30초 안에 실험 끝. 그죠? 네,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빛이 간 경로요. 레이저 포인트로 쏘면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검은색 판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깜깜하게 해놓고 레이저로 이렇게 쏘면 걔가 지나가는 길이 판에 비칩니다. 보입니다. 레이저 포인트가. 그랬을 때 점과 꺾인 포인트, 점 찍어놓고 이게 정말 최단 시간의 경로냐 이거 알 수 있어요.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 다른 경로로 갔을 때 시간보다 이게 정말 최소 시간이냐 확인하면 되죠. 이런 것들 합니다. 알겠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을 순수한 물이 아니고 소금물. 밀도가 10% 아니 농도가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꺾이는 정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밀도가 또 있어요. 밀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반체 성력이 느려지고 더 많이 꺾이는 많이 꺾이면 이걸 이용해서 뭐 만들게 돼? 당도 측정기. 과일 팔 때요. 과일의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잘 익은 건지 아닌지 알죠. 일일이 다 먹어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당도 검사가 저걸로 하는 겁니다. 꺾이는 비율. 되겠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소서 소재로 애들은 물리를 쓸 때, 비파트를 쓸 때 씁니다. 되겠냐? 그 정도의 깊이로는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이 꺾이는 정도가 매질 간의 속력 차이구나. 그래서 꺾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입사각 튕겨나오는 거 반사각. 하지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크거나 작죠. 같을 수는 없죠. 굴절했는데 입사각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 물로 가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굴절각의 크기는 무조건 작아야죠. 느린 매질로 가서. 각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이 각도가 40도야, 이 각도 40도야, 얘 각도가 20도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입사각 크게 해서 굴절각 어떻게 되니? 커져요. 됐어? 네. 그래서 얘를 50도야 그러면 얘는 25도야 이런 식으로. 됐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거꾸로 쏘면 어떻게 돼? 물에서 공기로 쏴. 가능하죠? 네. 거꾸로 쏘면 이 물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공기에서 굴절각이 생기는데 이 굴절각의 크기는 입사각의 크기보다 커야죠. 빠른 매질로 갔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이게 30도야. 얘도 30도겠지. 굴절각은 70도야.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입사각을 크게 하면 이거 40도야. 얘 40도야. 얘 커져 안 커져? 커지죠. 입사각이 커지면 언제나 굴절각 따라서 커집니다. 알겠어? 그랬는데 이 각도가 90도야.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전반사가 있다.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광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꺾이는 비율, 그걸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니? 굴절률. 그래서 이 굴절률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니? 스넬. 그래서 그걸 스넬 법칙 또는 굴절 법칙. 알겠습니까? 반사는 반사 법칙이 있다면 굴절은 굴절 법칙이 있겠죠. 그 굴절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자, 스넬은 굴절되는 정도를 표현한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했다. 맞냐? 굴절률의 종류.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 있어요. 맞아? 이때요. 절대 굴절률은 N 공기 이렇게 쓰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어야 돼. 됐어? M 물 이렇게 쓰면 뭐야?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죠? 상대 굴절률은 N 공기물 이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는 거죠? 네. N 물 공기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네,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거죠. 상대 굴절률이 공기에서 물로 갈 때가 클까? 물에서 공기로 갈 때가 클까?
그거 그냐고 이 새끼야. N 공기물, N 물 공기. 병신들 진짜 이씨. 야, NAB, E, NAC, O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이 2분의 1. 2분의 1. 2배 어? 무려 아,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속력이 10이면 B의 속력이 얼마예요? 뭐라는 얘기야? 되겠어요? 얘는요. A에서 C로 갈 때 속력이 얼마? 5배. 뭐 해줬어요? 늘려줬어요. 그러면 A, C의 속력 얼마? 2. 그러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더 많이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야. 누가 더 굴절률이 커야 되니? 느린 매질로 갈 때 굴절률이 커져야죠.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N 공기물의 굴절률이 훨씬 커요. 얘는 적어도 1보다 커요. 커요. 얘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빠른 매질로 갔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면 느린 매질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배웠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배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대 굴절률 구하는 방법. N 공기물의 상대 굴절률 구하고 싶어요. 모래사의 비타, 모래사의 사각형의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꺾여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얘 N 공기물의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 때문이죠. 됐어?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의 비율로 나타내면 되죠. 맞냐? 네. 근데 속력 어떻게 구하죠? 파동에서. 보이는? F 나온다. 맞죠? 자, 이때 변하지 않는 거. 진근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같다. 그래서 약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 굴절률은 파장의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한다. 맞아? 또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뭡니까? 각도. 언제쯤은 알겠지 이제. 되겠어? 뭐야? 요거죠. 또요. 상대 굴절률 알 수 있는 방법. 공기 절대 굴절률만 쓰는 순서 정반대다. 네. 알겠어요? 네. 이 자체가 보이세요? 이게 분수죠. 물분의 분수. 보여요? 네. 항상 출발한 쪽이 분자에 도착한 쪽이 분모에 오시면 돼요. 상대 굴절률 구할 때. 근데 딱 하나만 예외적으로 누구 절대 굴절률만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런가 하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어떻게 구한 거야? 진공에서 어디로 갈 때? 공기로 갈 때 이제 속력. 그래서 이걸로 구한 거죠. 얘는요. 진공에서 어디로 갈 때? 물로 갈 때. 속력 비율.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 절대 굴절률 누가 더 크겠니? 누가 더 크니? N 공기, N 물 누가 더 커니? N 물.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1보다 크다, 무조건 1보다 작다, 아니면 1일 수도 있다. 이거 1보다 무조건 1보다 크죠. 진공보다 더 빠른 빛의 속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죠. 알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굴절률. 이해돼? 하겠어?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꼬맹아, 너네 기억나니?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났어요. 전반사 일어나기 직전에 입사가 임계야.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B가 몇 도니? 이게 얼마니? 90. 그러니까 얼마니? 1.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임계각의 크기가 상대 굴절률을 이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임계각의 크기가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절과 간섭인데요. 회절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한다? 피한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죠. 자, 피해가지 않고 뚫고 가는 건? 투과. 투과율이 크다는 얘기는 회절률이. 하다. 네. 어떤 애가 투과율이 커요? 에너지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큰 애? 다시 말해서 진동수가. 진동수가 클수록.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큰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절률은요. 틈 사이의 간격은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은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그래서 회절률은 D분의 람다다. 알겠어? 자, 이때요. 파동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게 하이번스의 원리죠. 그래서 네. 자, 하나의 파원에서요.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갔을 때 마루의 형태가 만들어진 매질에 각각의 입자들이 또 하나의 뭐가 된다? 파원. 그래서 얘가 또 파동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었을 때 마루끼리 연결된 면이 또 하나의 파면을 만든다. 그 파면에 있는 또 다른 입자들이 또 뭐가 된다? 파원이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또 뭐한다? 파동을 만들어 진동한다. 그랬을 때 파면을 연결한 게 또 하나의 파면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 됐어?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 게 하이온스의 원리. 아까 너네가 안 배운 것 같아요 했던 그 문제. 이게 하이온스의 원리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간격이 꼬매나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여기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하나의 그냥 파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이 자체가 파원이다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매질들이 그래서 진동한다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마루로 연결한 게 이게 파면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동을 할 거니까 얘네들이 만든 마루 연결하면 이게 파면이겠죠. 맞아? 그럼 간격이 좁으면 여기에 있는 매질 얘네들이 진동해서 파동 만드니까 이게 파면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또 진동을 해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되죠. 누가 더 잘 꺾이니?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잘 꺾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래요. 알겠어? 요런 느낌.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잘 피해간다. 그럼 보면 너네 전자기파 중에 내가 전자기파 설명했냐 안 했냐? 했죠? 전자기파 중에 가장 파장이 긴 애가 누구냐? 가장 파장이 길어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누구냐? AM이죠. 전파 중에서. 그러면은 AM이 FM보다도 훨씬 더 회전을 잘해. 그러면 산악지대에는 나무도 피해가야 되고요. 됐죠? 네. 그러니까 농촌이나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FM 통신이 잘 전달되겠니? AM 통신이 잘 전달되겠니? 네. 그래서 농촌에서 주로 AM 라디오를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섭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섭. 자, 그럼 모든 파동이 서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아니다.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의 조건 반드시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됐어?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간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가 바뀌어요? 파동의 오요소 중에서 진폭. 진폭만 바뀌죠. 그럼 빨리 생각해봐. 소리에서 진폭이 뭐였어? 세. 소리의 크기, 세기. 그러니까 간섭을 하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이용해서 뭐 만들어요? 노이즈. 소음 제거기. 아하. 맞아요. 무슨 간섭을 이용하면 돼? 상세 간섭. 알겠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소음 제거기 만드는 거고요. 빛은 진폭은 뭘 결정한다 했어? 진폭이 진폭이 밝기. 빛의 밝기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거기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어두워 보이겠죠.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빛의 간섭으로 뭐 만드는 빛의 간섭으로 뭐를 만들진 않습니다. 실험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섭문이 밝고 어둡고 이걸 통해서 토마스 영이 빛이 뭐다? 파동이다라는 얘기한 거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토마스 영의 이중순리 실험 물리 원에서 다 했죠? 다 알죠? 그걸 자, 토마스 영이 사용한 광원 장치가 뭐다? 어떤 빛으로 실험했어? 단색. 양초 이 새끼야. 단색광 같은 소리 하고 있는 토마스 영이 레이저를 만들었어? 양초불을 이용해서 간섭 실험을 할 건데요. 양초에서 나오는 빛은요, 한 종류, 여러 종류? 여러 종류의 빛이 나오죠. 백색광이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걔네들의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근데 간섭 실험을 하려면 파장의 길이가 같은 한 종류의 빛을 봐야 간섭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한 종류의 빛만 걸러낼 수 있는 방법. 프리즘. 분광기. 지랄들이 꽃을 핀다. 왜요? 단일 슬릿. 토마스 영이 그래서 단일 슬릿을 쓴 거잖아, 이 새끼야. 한 파장만을 걸러내려고. 물리 원에서 했잖아. 아까 하던 대로 프리즘하고 여기 가릴 줄 알았어. 그래서 단일 슬릿을 사용한 목적이 단파장만,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됐죠? 네.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의 간섭 실험을 할 때 단일 슬릿 필요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이미 레이저는 단파장입니다. 하나의 파장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일 슬릿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순간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유가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여기에서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1인에도 있고 10인에도 있고 1000인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파장만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한 거야. 알겠어? 단일 슬릿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의 파장이요. 이 틈에서 하이언스의 원리 뭐합니까? 회절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중 슬릿이 있죠. 그러면 이걸 통과한 빛들이 또 하나의 뭐가 되니? 파워. 됐어? 그래서 회절하고 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회절해서 나갑니다. 맞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과 여기에 있는 분홍색이 서로 만나서 뭘 하겠니? 간섭. 됐어? 그 간섭에 의해서 빛의 밝고 어두움을 비춰볼 수 있게 여기 뭐? 스크린을 장치하지. 됐죠? 그러면 그 스크린에 밝고 어두우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간섭문이라고 하죠. 그럼 빛이 저렇게 간섭을 한다는 건 빛은 빼박 뭐다? 파동이다. 만약에 입자면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아요.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요. S1, S2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요. 이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라지 L이라고 하고요. 됐어? 특정한 지점 P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갈 때 거리 차이를 뭐라 그러죠? S1에서 P까지의 거리는 8m야. S2에서 P까지의 거리는 10m야.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2m야. 라고 하는 거리 차이를 뭐라 그러죠? 경로차. 뒤진다 했습니다. 경로차. 경로차는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빼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면 돼.
때 이게 경로차야. 이 경로차가 2m야.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는 게 없어. 경로차가 2냐 3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가 중요한 거지. 되겠어? 네. 만약에요. 얘가 한 파장이 2m짜리라면 얘는 한 파장 차이 나네? 그럼 거기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구나. 우리 승배는 이제 눈이 한계가 와 있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아니랑 자, 소매가 봐라. 지랄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하자. 파동이 이렇게 간다. 자, 여기 S1이다. 됐어? 이대 전주권. S1과 S2에서 파동을 만들었을 때 퍼져나가는 위상의 모습이 같아. 마루가 먼저 시작했으면 S2도 마루부터 시작해야 돼. 자, 그렇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경로차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뭐야? S1과 S2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무슨 가섭할까요? 고관가섭이죠. 만약에 반파장 차이 나면 우와! S1이 여기면 반파장 가서요. S2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요. 같은 위상으로 나와요? 무슨 가섭? 그렇죠, 이 새끼야. 그러면 한 파장 차이가 나면 S2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어? 거기서부터 같은 위상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가섭? 알겠냐? 이거 아는 거 아니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근데 헬스는 그럼 경로차가 없어요.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경로차가 정확하게 한 파장 나요.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두 파장 나요. 보강 간섭. 세 파장 나요. 보강 간섭. 보강과 보강이 정확하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되니? 상세 간섭이 일어나죠. 몇 파장 차입니까? 2분의 4. 몇 파장 차이죠. 여기 어디? 2분의 3남. 여기가 어디니? 2분의 5남. 여기가 3죠. 이걸 토마스 영이 실험하고 나서 일반식을 만들었죠. 반파장의 짝수 배면 보강 간섭인 지점이야. 됐어. 반파장의 홀수 배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됐어. 이 M은 뭐야? 0, 1, 2, 3, 4. 됐어. 순서대로인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M에다 얼마 집어넣으라고? 0. 됐어.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M에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됐어. 파장 배열이 나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한 파장. 여기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여기가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알겠어? 네. 다섯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파장 차이인가? 그런 걸 묻는 거야. 다섯 번째? 그럼 얼마 집어넣는데? M에다가? 4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4 나와. 그래서 파장 길이의 4배의 경로차가 생기는 곳이 네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일 거야. 라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식은 대전제가 있죠. 두 개의 파원으로부터 생긴, 됐어. 네. 파동의 위상이 뭐 할 때?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출발했을 때 그래요. 그럼 반대 위상으로 출발하면? 반대 위상으로 출발하면 거꾸로입니다. 이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알아들어?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하겠지? 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야. 고기. 물. 내는 여기서.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
개의 파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잘 봐요. 여기 문제가 있어. 비판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아이고. 나도 놀랬어! 자, 여기서 뭐 되냐? 반사돼서 오는 애가 있죠. 얘는. 그죠? 또 어떤 애가 있냐? 파동이 두 개가 만나야 되잖아. 얘만 보면 간섭이 일어날 수 없어. 비춰온 거지. 두 개의 파동 어떻게 보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뭐하니? 굴절 반사. 그래서 뭐하니? 굴절. 어떻게 해? 뭔가 그냥 만나. 네, 저희 착한 사람이니까. 만나.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 됐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됐어. 네. 요게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일까 상세 간섭이 일어날 지점일까? 저기가 몇 파장이 나야 보강이 일어날까? 반파선이 홀소리가 공기에서 자, 봐. 여기서 무슨 반사? 여기서 무슨 반사? 무슨 반사? 고정당 반사. 위상 봐야 될 거 아니야. 위상 새끼들아. 고정당 반사. 위상이 그대로야 반대야. 반대로 되돌아가고. 됐어? 얘는 굴절해줘. 굴절할 때는 위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느린 매질로 가던 빠른 매질로 가던 됐어? 투과하는 애는 위상 변화 없이 갑니다. 네. 됐죠? 네. 거기에서 반사가 돼서 여기를 무시한다고 치자. 됐죠? 네. 여기를 무시한다고 치자. 그냥 물의 또 다른 경계면이라고 치자. 공기방울. 공기방울. 근데 그렇게 해도 생각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했어. 위상변화 없다고 치자.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그래도 위상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투과잖아. 그래서 투과하는 애들은 위상변화가 없거든. 그러면 얘는 마루로 가서 부딪히면 여기서 뭘로 시작할 거야? 돌. 이건 마루로 가면 그대로 뭘로 나와? 마루로 나와. 그러니까 위상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반파장이 홀수배여야 보강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겠어? 그런 것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보강간섭, 상세간섭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간섭이더라. 간섭이더라. 알겠어? 내가 간섭이 일어나는 걸 빛으로만 실험해? 소리로도 하지. 여기요. 똑같이 라고 하는 파동을 낸다고 치자.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두 개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소리가 퍼져나가요. 이 소리도 퍼져나가요. 그래서 두 개의 소리가 만나요. 그쵸? 그랬을 때 스피커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들 쭉 오면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지점은 커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보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강상세, 보강상세, 보강상세 이게 반복이죠. 그랬을 때 꼬매가 요만큼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에 뭘 할 수 있어? 파장 기질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토마스 여기 아까 했어요. 여기가 빛이라면 빛이 이렇게 올 때 이중 들리시야 사이의 간격이야 L이야 여기가 D야. 그래서 사실은요 파동은 거의 나란하게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태양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빛은 거의 평행하게 가는데 약간의 차이. 정말 팔색보다 더 작은 차이야. 거의 나란하게 가서 보는 거야. 나란하게 가는 것처럼 보는 거야. 나란하게. 네, 약간만 달라서 아주 멀리 있으면 이 빛이 만나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각도가 거의 나란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실판을 하기 때문에 급격히 각도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나란하게 가고 있는 이 빛에서요 경로 차요. 어떻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길이만큼이 둘의 길이 차이야. 나란하게 가니까.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요게 경로차 델타이고요. 요 거리가 D고요. 수선에 발을 냈으니까 여기가 90도고요. 맞아? 요 각도가 세타이고요. 이거를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경로차. 이게 90도. 요 각도가 세타. 이 길이는 D. 그럼 산수할 줄 알지? D는 블럭. B는 아니, 요거 경로차. 람다는 델타는 D 사인 세타. 요거도 구하면 되지? 맞아. 그랬을 때 요거 가운데 있는 요 선으로부터 요렇게 그렸을 때 꼬맹아 요 삼각형의 요 각도도 세타로 같은 거 알아?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야. 이거 빨리 머릿속으로 확인. 납득?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재련쌤 불러줄게. 안 돼요. 납득했대요. 납득해버렸어요. 네, 저 지각을 지금 왔어요. 이해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그랬을 때요. 요 각도가 코딱지라고요. 그러면 코딱지만한 각도일 때는 사인 세타 우와 탄젠트 세타가 재영승 불러와. 각도가 코딱지면 빗변이랑 밑변이랑 길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걸 밑변분의 높이로 해도 법적으로 별로 안 걸려. 알겠어? 이 밑변이 뭐라고? 요거 L분의. 됐어? 네. 높이가 뭐라고? 보강에서 그 다음 보강까지의 거리 X라고 해. 됐어? 네. 이게 한 파장 차이가 나야 돼요. 보강에서 그 다음 보강까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요. 요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의 파장의 길이도 구해다. 이게 바로 토마스 영의 어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구해냈습니다. 저걸 통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는 칠판에 있어요. 그치, 이제 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에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20페이지 어디 있는지는 네가 치면 넘겨보면 되지. 이 새끼야 수업하고 있는데 14페이지에도 있고요. 그죠? 네. 거기에 있는 수식들이 그런 걸 얘기하죠. 14페이지에 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저한테 처음 배운 거 아니죠? 물리 원에서 했죠? 저 물어낼 생각 안 했어. 진짜 처음에 도대체 물리원을 누구랑 했을까? 좋아한다 이제. 이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토마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개념을 만들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다. 지금 몇 시인데 밖에서 애새끼들이 저 55분이어서 셔틀 보내는. 잠깐만요. 시간 가는 것 같습니다. CCR 여기가 잡혀. 네, 자 집에 갈 사람들 가방 싸고요. 스터디 카페 갈 사람들은 앞에 쓰고요. 뭘까?